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오늘 한일 관계의 지금 위기 상황에서 몇 가지 근본적인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 중에서 일제시대 때 한국 경제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과연 강제징용은 얼마만큼 이루어졌고 강제징용에서 못 받은 임금은 얼마나 되는가를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했던 낙성대 연구소의 좌파 유튜버가 침입을 해서 테러를 가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낙성대 연구소의 반일 좌익 활동가 이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인데, 낙성대 연구소에 침입을 해서 이우연 박사에게 침도 뱉고 테러를 자행해 놓고는 자기는 응당한 취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리고 그런 테러 행위를 아무 부끄럼 없이 토착외고 오늘 진짜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하고 유튜브 방송을 한 이런 위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식민시대에는 그리스 로마 때도 식민지가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인류는 사실은 강대한 그룹이 약소한 그룹을 침입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약탈했던 그런 수많은 야만적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대규모 식민지를 시작한 것은 15세기 때부터입니다. 이때 항해술에 의해서 이제 자유롭게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서구 열강들이 중상주의를 위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외국에서 돈을 그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벌게 되니까 이때부터 식민지 시대가 본격이 됐고, 이 중상주의로부터 시작한 교역으로부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그 상인들이, 새로운 부르주아즈들이 자기 부를 지키기 위해서 왕권과 타협을 하고 또는 왕권을 무너뜨리면서 민주화된 세계를 만들었고, 그것이 산업화가 되는데 중요한 정치적인 토대가 돼서 19세기 들어서 산업화에 성공한 월등히 강해진 강대국들이 봉건 세계 속에 있었던 후진국들을 가서 식민지로 본격 확대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5세기부터 시작한 서구 율강의 중상주의에 입각한 식민지는 인류 역사상 아주 끔찍한 노예 수입이라고 하는, 노예를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포르투갈이 브라질에서 무려 360만 명이 넘는 노예를 잡아다가 팔았고요. 영국이 카리비안 쪽에 아프리카에서 166만 명, 프랑스가 160만 명으로 역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왔습니다. 스페인은 남미에 155만 명,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50만 명, 그 다음에 영국이 아프리카 노예들을 미국에다 갖다가 40만 정도 팔았던 이런 시대가 17세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동물처럼 헌팅을 해가지고 노예로 끌고 갔던 이 역사에 대해서 북구 유럽이 피해 당사자들한테 무릎 꿇고 그렇게 사과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거나 보상을 하고 그런 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자, 19세기 1800년대 보시면 전 세계에서 이미 북구 유럽의 여러 나라가 전 세계 35%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노란색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미국의 남쪽에서부터 북미의 일부, 중미, 남미까지 다 잡고 있고요. 지금 브라질에 해당하는 땅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구 유럽의 대부분이 러시아의 식민지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이런 데가 러시아의 식민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정박하기 좋은 아프리카의 연안이 다 유럽에 아주 작은 땅이지만 식민지가 있었고, 인도에도 이 바닷가 쪽에 있는 항구 도시들이 식민지화된 게 1800년경입니다. 1910년 이때가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대영 제국입니다. 그래서 영국경에 있었던 나라들의 영국 깃발이 꽂힌 데를 보면 전 세계를 다 영국이 식민지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가 되든 1914년 보면 이제 식민지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월등히 많아졌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러시아 등등이 다 식민을 지배해서 보시면 식민지 아닌 땅이 거의 없습니다. 1936년에 보면 그것이 더 확대가 됐고 1945년에 보시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데는 이제 세계가 약해돼서 남미 쪽은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됐지만 전 세계적인 아프리카의 대부분이 식민지로 들어가 버려서 전 세계의 84% 인구 대비 84%가 식민지였고 그게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직전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일본 식민지는 45년에 우리 해방과 더불어 2차 대전을 지으면서 종식이 됐고 유럽의 식민지는 2차 대전이 끝나고 1974년까지 해체 과정을 겪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가 얼마나 광범위하냐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낙성대 연구소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제시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사실을 밝혀주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 산업혁명의 접촉이 한일합방과 더불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소개를 드렸는데 겟마인더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시면 연도별로 1800년대부터 최근까지 국민소득하고 평균 수명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의 세로축은 평균 수명이고요. 그리고 가로축은 2018년 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한 국민소득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가 1900년 20세기 초까지 수명은 보통 평균 수명 한 25세, 국민소득은 지금 달러로 보면 한 500불 정도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한일 병합이 일어난 1910년 직전에 국민소득도 비슷했죠. 평균 수명은 23.9세, 소득은 539불로 나옵니다. 이건 명목소득이 아닙니다. 영목소득은 뭐 몇십 불도 안 되는 때였죠. 그런데 일제강점기 식민지가 끝나는 시점 1944년, 45년에 중간에 됐으니까 44년까지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43.4세로 한일 합방 조약이 일어나기 때에 비해서 약 2배, 1.82배가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소득은 1330불로 2.47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소득의 증대가 35년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뭘 뜻하냐면 이때 비로소 우리가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가 있었다. 완전한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로 진입하던 것들이 일본의 제국주의 하에서 그것이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했다는 것보다 일본의 인식은 이미 합병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전체를 개발한다는 전략 중에 하나였겠죠. 물론 미국같이 하나의 나라지만 다양한 인종이 있으면 거기서 인종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된 일본 안에서 한국인하고 일본인은 상당한 차별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은 특히 민족주의가 강한 아시아의 문화로 봐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일본은 그런 다양성이라든지 인류 보편의 인권이라는 인식이 미국처럼 발전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과 1인당 국민소득만 봐도 일제시대가 근대화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우리가 일본 합병 바로 직전에 갑오경장이나 이런 갑오개혁이 있기 전에는 일반 국민한테 우리 조선시대에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류층 2%만이 한문을 공부하는 걸 가지고 전체 나라를 지배했던 그 한문을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을 지배의 특권으로 활용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교육이 일어난 때도 바로 갑오개혁과 일제시대를 통해서 교육이 확산이 됐고 그리고 도로와 철도가 생기고 이런 인프라가 깔리고 전기가 들어오고 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국민소득이 올라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6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를 이루었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에서 가장 앞서는 나라,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에서 전 세계에서 20위 중반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로 치솟아 왔습니다. 그 후에 이대한 전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민 지배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를 정리하면 항해술의 발명, 콜럼버스가 페루를 가고 아메리카를 발명한 게 배를 가지고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문제가 없구나, 이런 거 항해술의 발명과 증명이 어마어마한 중상주의를 가져왔고, 거기서 힘을 얻은 거, 또 산업혁명으로 힘을 축적한 강대국들이 약소국 지배를 추구했던 역사가 식민지배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해하면 필연적으로 선진화된 문명이 그렇지 않은 문명과 만나게 되고, 선진화되지 않았던 문명들은 선진화의 문명의 일부를 수용하게 돼서 근대화에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던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배가 종식된 것은 식민지 국가가 더 착해지고 피식민지 국가들이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강대국들이 식민지배를 해본 결과 비용이 효과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식민지배라고 하는 과거의 유습을 떨고 자유무역에 의한 브렌튼 우즈 체제를 형성하면서 식민지는 인류 역사상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세운 새로운 세계 질서, 자유무역에 의한 질서 이전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그렇게 죄의식이 없었다, 강대국들이,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낙승대 연구소는 조선시대부터 근대사에 이르는 경제대사 실증 연구를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일제시대 때 근대화가 됐다라고 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바로 식민 지배가 정당했고 옳고 좋은 일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본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일본에 뒤졌을까를 보면, 일본은 사실은 중상주의 국가들이 교역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에 몰려들었을 때 그게 1500년 중반입니다. 이 1500년 중반에 일본의 막부들은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수용을 했고, 우리나라는 대원군 때까지 전혀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데서 차이가 납니다. 산업화의 성공에 몇십 년 앞선 것도 있지만, 산업화는 중상주의 때부터, 그리고 계몽주의, 그리고 중상주의가 가져온 여러 가지 지식의 새로운 르네상스의 그것들의 축적이 산업혁명으로 이어진 거고, 일본은 이미 이 중상주의와 교역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주고받던 것들을 15세기부터 열린 마음으로 수용했던 나라고, 우리는 하지 않았다는 데서 큰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일본은 수용을 했는데 중국이나 한국은 그걸 수용을 못해서 역사적으로 뒤지는 결과가 가져왔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 편의 서재에서 소개해드렸던 청균세 이런 데서 많이 시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일찍부터 양쯔강 항하강 때문에 지역까지 다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에, 하나의 황제의 아주 중앙집권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앙집권국가의 단점은 뭐냐면, 황제가 잘못 생각하면 다양한 실험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유럽은 지리적으로 그런 통일된 국가가 얘기한 너무 험악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중국보다 훨씬 작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언어들로 분화되는 이유가 지리적으로 분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분화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실험이 일어나는 게 되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여기저기 가가지고 항해를 할 테니까 스폰서를 대라. 그런데 스폰서가 안 돼서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못 봐서가지고 결국 스페인에 가서 엘리자베트 여왕인가요? 그 여왕의 스폰서를 받아서, 일설에 의하면 그래서 콜럼버스가 여왕의 애인이었다, 이런 정부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는 막부 시대 때 막부들 간에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을 하면 자기 힘이 세야 상대 막부를 이길 수 있죠. 그 경쟁이 일본이 앞선 문명에 대한 수용성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 나라가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라가 얼마나 안정적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나 프랑스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나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모든 의사결정을 중앙정부가 하는 나라들입니다. 반면에 미국하고 스위스는 연방주의 국가입니다. 스위스 같은 데 보면 6개의 칸톤이라고 하는 작은 주들로 되어 있는 연방주고 중앙정부는 거의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주지사들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호선하는 나라죠. 그리고 미국이 연방주의를 채택할 때 미국 국민이 200만 밖에 안 됐었는데 13개 주의 연방주의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국회에서 하나 통과시키면 아무것도 전국이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보면서 왜 어떤 나라는 더 포용적이 되고 어떤 나라는 외부 문명에 대해서 덜 수용적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일본은 어느 날 갑자기 강대국이 된 게 아니고 바로 서구 열강의 15세기의 식민 지배 때서부터 거의 시차 없이 문명을 수용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서구에서 온 포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발명을 했고 조총도 그렇게 해서 발명을 했고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 그 비단과 자기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중개무역을 하고 이러면서부터 부를 키워왔던 나라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성대 연구소를 침범한 이 테러리스트 같은 작자들은 반일이냐 토착외구냐 이런 아주 유치하고 위험한 생각으로 세상을 보지만 낙성대 연구소는 우리나라에 어쩌면 몇 안 되는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 아주 고귀한 연구소고 순수한 학문 기구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가능하면 낙성대 연구소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